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 급등하는 자산에 무리하게 베팅하는 비투 현상. 이 모두는 기회를 놓치면 인생이 바뀐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같이 10년 직장 생활했는데 왜 걔는 집도 사고 나는 아직 전세 살아? 같이 시작했는데도 지금 그는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전히 월세에 허덕이고 있어요. 연봉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다르죠. 이건 단순한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기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유해지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뒤처지는 구조.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산 인플레이션. 들어보셨나요? 자산 인플레이션이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5년에 5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2021년에는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연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연 3%씩 올랐다면 6년 후에도 약 20% 상승.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140% 이상 상승했어요. 그런데 2024년 기준 통계를 보면 더 뚜렷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023년 9월 기준 약 9억 5천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연봉 상승률은 연평균 3에서 4% 수준이었죠. 이 말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의 격차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통계도 그렇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하위 50%의 8.3배에 달합니다. 직장인 박 대리 35세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매달 300만 원을 꼬박 모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대학 동기였던 김 대리는 2018년 경기도에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 지금은 전세를 주고 월세 수입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2020년 코로나19 직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들은 큰 수익을 얻었지만 그 시기를 놓친 사람은 자산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시기의 선택이 격차의 핵심이었죠. 전문가들은 복리의 마법이 자산 인플레이션과 결합하면서 격차를 더욱 키운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복리의 효과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일찍 시작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에서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산 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소득 중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위 계층일수록 자산소득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지죠. 단순한 절약과 저축으로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이 오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깁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오르는 자산을 바라만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불안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부모 찬스를 쓰는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 급등하는 자산에 무리하게 베팅하는 비투 현상. 이 모두는 기회를 놓치면 인생이 바뀐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가계자산 중 76.7%가 부동산 자산이었고 상위 20%는 전체 금융자산의 7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취 중인 사회초년생 이지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겠다는 생각 이제는 거의 포기했어요. 월세도 버겁고 청약은 꿈 같아요. 또한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가 청약에 수십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월세를 선택했지만 불안정한 거주 환경과 늘어나는 지출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격차는 단순한 소유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 보건, 결혼, 출산 등 삶의 모든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자산을 가진 시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노동소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자산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ETF, 리츠, 금, 달러 같은 자산에 조금씩 투자하며 감각을 익히는 게 시작입니다. 최근 2024년 기준 2030 세대의 주식 및 ETF 투자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포기 대신 포지션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월세에 살고 있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작게는 통장 쪼개기, 자동이체 저축, 중고거래 수익으로 종잣돈을 만드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맞는 타이밍과 리스크를 설정하세요. 남들이 투자한다고 무작정 따라가기보단 내 재정 상태에 맞는 시기, 내 성향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5년째 이어가고 있는 40대 김 과장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부자는 아침에 눈 뜨면 자산이 일하러 가고 우리는 눈 떠서 직접 출근합니다. 왜죠? 우린 출근 안 하면 월급도 없거든요. 이게 바로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정부 정책에 주목해보세요.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청년형 ISA 계좌, 2024년 신설된 장기소득 공제제도 등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정보에 민감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먼저 챙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보는 흘러갑니다. 뉴스, 유튜브, 리포트를 꾸준히 챙겨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의 정보 습득이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산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기회의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